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의 제3정치 물결.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유명종입니다. 오늘 그동안에는 한명희 대표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한명희 대표께서 대담자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한명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시다가 또 오늘은 대담자가 되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대담자를 네. 자청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위키트리에서 세 번 방송했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강경선 교수님 2번 모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주제가 이제 제3정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3월 12일이고 4월 11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여야 공천이 아주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구태의연한 부패상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선상에서 이제 당명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름을 바꿨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김정인 전 경제수석, 예. 그다음에 또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을 네.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으로 모시면서 네. 그 선상에서 공천이 진행되는데 그 공천이 일각에선 학살이다라고 네. 여겨지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박근혜 위원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어쨌든 이렇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공천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계가 아닌 이명박계 친이계. 예, 친이계라고 일컬어지는 쪽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예. 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공천 탈락과 같은 것들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여당 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1 정치 세력으로서 보수 우파 정당이 갖고 있는 네. 한계를 예. 사실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네. 이게 이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국민이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구태는 또 지속될 거다. 음. 그런 점에서 보수 우파의 성격을 좀 자세히 아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따가 보수 우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야권 연대도 지금 실현이 되면서 네. 민주당에서는 또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관악의 어떤 후보도 지금 경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 경선이 사실상은 국민 경선이 아니라 동원 경선, 자금력, 조직력을 동원하는 동원 경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오히려 사회를 보면서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셨죠. 현재 여당과 그다음에 민주통합당 야당인 경우 부정부패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는 공천과 관련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난형난제다. 난형난제. 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말은 민주통합당이라 하더라도 공천 문제에서 네.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여전히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몇 가지인데 너무 다양한 집단이 한 지붕 속에 모인 겁니다. 네, 통합. 네네, 통합이라는 이름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구민주계, 예. 그다음에 이제 친노 386 세력,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민사회 세력, 그다음에 한국 예를 들어서 이 노총을 비롯한 세력, 또 그 이외의 기타 그룹, 네. 이렇게 여론 나누고 있는데 물론 여성계도 있고요. 근데 현재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아무래도 386 친노무연계 플러스 여성계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까 구민주계 또는 이 시민사회 세력 가운데 건강한 분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그래서 급기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까지 나서서 진지하게 탈퇴를 고민할 정도로까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역시 진보자 또는 진보 성격을 띤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의 경우
정당의 정책 철학,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온갖 집단을 다 끌어모으는 이 과정에서 그렇죠.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잡탕 정당, 예. 짬뽕 정당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네. 사실 제일 정치 세력도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데 네.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네. 그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시긴 한데 거꾸로 네. 이 토론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이 정책 철학이 뭐냐 이렇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당할 정도로 네. 민주통합당도 예. 자기 색깔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오직 이기는 것이 다라고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겼을 때 정말로 네. 잘해낼 수 있겠는가? 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 동안은 네. 사실 DJ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지만은 10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펼쳤느냐 펼치지 못했거든요. 네. 따라서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본다면 네. 왜 이 공천 잡음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지도 예. 연루가 되고 그런 점에서는 또 제3 예. 예를 들어 정치의 필요성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위키트리 한면의 제3정치 물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샵 한면이 붙여주시고 트위터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사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이념적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을 이제 야권 연대라고 하는 구도로 묶는 게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는 좀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유효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 선거 관련해서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행보를 취할 것이냐.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과거 하나의 정당으로 단일 정당하기를 원했는데 네. 그거는 기존의 그 민노당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어쨌든 민노당도 또 통합으로 가면서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은 야권 연대를 통합진보당. 네네. 그럴 때 민주통합당이 힘이 세면 연대를 안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막상 또 그 야권의 분열이 됐을 경우에 어부지리로 그 현 여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니까 또 부랴부랴 야권 연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과 관련해서 연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대하는 거고 네. 연대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안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오직 이기기 위한 네.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이라는 네. 거지요. 예. 근데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은 늘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된다. 네. 그리고 집권하더라도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네. 최선이 아닌 겁니다. 예. 다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차선으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네. 저도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차선이나 차차선이 불가피하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선을 추구하는 네. 성숙한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네. 여겨집니다. 사실 그 안철수 현상에서 국민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정치 세력 또 새로운 정치의 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였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여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고 다시 이제 기존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이목을 많이 끌었죠. 네. 그 당시에 안철수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상의 1차적인 주범은 지금의 여당, 그렇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점에서 반 이명박 성격을 이렇게 표출했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정치의 예를 들어서 이 세력으로 그러면 제2정치 세력의 주축이었던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 네. 그러면 자격이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 자격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혹자는 반한나라 비민주당 또는
한나라 비민주당의 정서를 안철수 원장이 드러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원장의 그 약간의 생각은 이제는 1, 2 정치를 넘어서서 제3 정치의 지평을 펼칠 때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쨌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정당으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도 안철수 원장의 도움 속에 이제 특정 정당이 아닌 무소속 내지는 시민사회 진영의 도움 속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이죠. 네, 근데 당선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분의 어떤 그 모습이 현실 정치인 어떤 기존의 정치인이랑 너무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계의 뭐 원로들하고 의논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도 한번 만나서 의논하고 싶다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로서는 가능하다면은 제3지평 내지는 시민사회 후보로서 무소속으로 좀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권유를 드리긴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당선 과정에서 또 민주당의 조직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당이 불가피함을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가셔야 한다면 박수 치면서 잘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긴 했지만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민주당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거대한 늪과 같이 이렇게 끌어들이기만 하고 사실상 거 안에서 정리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1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제2정치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다시 저희가 사실은 그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는 1정치 세력, 2정치 세력 그리고 제3정치의 지평에 대해서 살펴봤었으나 또 저희가 인터넷 생방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기존에 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여당과 또 양대 통합당의 으로서는 한국 정치를 개혁할 수 없는지 이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한면이 붙이시고 트위터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새누리당 얼마 전까지는 한나라당 통상은 보수 우파의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그 보수 우파라는 말의 의미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의장석의 오른쪽에 앉은 집단이 당시 신분제 계급질서 사회를 수용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 우파는 그러니까 전통의 질서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신분제 계급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니까요. 네, 잠깐 방송 중에 무슨 요청이 들어왔는데, 뭔가 방송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생방이라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우파의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의 질서를 일단 중시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보수 우파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특성을 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수 우파의 기본적 성격입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 우파 정당은 이제 전통의 질서를 중시하면서 자유주의 가치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면 그래도 건강한 보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보수 우파 정당은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다면은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 그렇죠. 가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네. 촛불 집회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네. 예를 들어서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극도로 탄압했나요? 탄압했죠. 탄압했죠.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유명한 조어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경제 대통령으로서 우리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적 평가를 해준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네. 사실은 구속한 거죠. 네. 구속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려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박대성 씨가 이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입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면서 성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네요. 이 그렇죠. 정부가. 피해를 주고 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정신질환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로 네. 야비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정당이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면서 네. 이런 것을 뭐 방송통신위원장 그렇죠?을 내세워서 예, 제약. 전 위원장이죠. 최시중 씨. 그렇죠. 예. 최시중 전 위원장을 네. 통해서 제어하려고 했다. 컨트롤하려고 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보수 우파의 시대적 정신을 외면한 정당이라고 네. 보수 우파 정당을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어떻게 말하지 보면 않을 수 보수가 아닌 행태를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정통 보수 우파, 예. 예.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보수 우파의 본령에서 네. 벗어난 거죠. 이런 정부는 무슨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보수 우파의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서 뭐 하자는 거냐? 네.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 결국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네. 탐욕이 숨쉬고 있었다. 탐욕의 정당.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강부자 내각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부자 그리고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네. 재벌만 2배 성장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벌은 최고로 매출액과 순이익을 올려가지만, 네. 근데 전체 파이는 비슷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서민들 일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중들의 삶은 생활의 질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부정부패 많이 연루가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파의 정부에서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부패상들 오직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기태 돈봉투. 네네 돈봉투 예. 사건. 돈봉투 정당이죠. 그리고 예. 그것은 예전에 이회창 후보 때는 그 찻대기로 예. 돈을 받아 갖고서 문제가 됐던 박스채. 찻대기 정당. 예. 그때도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정당 네. 이름 또 바꿨거든요. 그렇죠. 이회창 후보 때요. 신한국당에서 그렇죠.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에서 또 새누리.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 옷만 갈아입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정책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외면하면서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탐욕만 드리워져 있더라. 네. 국민이 왜 이런 정보를 나는 예를 들어 찍는지 국민이 이제 그분들의 정체성을 좀 바르게 인지하면서 예. 투표권을 온전하게 행사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목욕은 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패한 그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잠깐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정당이 보수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네. 그 보수 우파의 본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 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또 최근 행태를 보면은 네. 이 보수 우파의 색깔에 맞는 분들로 예를 들어서 정치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누리당에서 떨어진 사람들, 네. 그러니까 낙엽 가운데서도 사실은 좋은 낙엽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로 선별한다면야 저는 수긍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또 역시 이 권력과
돈을 추구했었던 그러나 떨어졌던 사람들을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또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쫙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역시 보수 우파의 본령으로 가려는 네. 이 진정한 모습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정치는 이 그 남북 문제 또 이런 그 때문에 보수가 마치 그 반 김정일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보수의 가치가 많이 왜곡되어지는, 그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수구적인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실 보수의 진짜 보수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국적인 독특한 상황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북 문제를 본다면은 그 보수 우파의 정당이 남북 문제를 봤을 때 네. 북한의 문제를 북한의 정권의 문제로 인식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사실상 독재를 수행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일반 민중들이 네. 갖고 있는 애달픔을 사실은 볼 줄 아는 그 자애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기아와 빈곤에 내몰리면서 죽음으로까지 쫓기고 있는 것들은 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보수 우파 정부 내지는 정당이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신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일 뿐이지 네. 북한 일반 예를 들어서 이 국민들 인민들에 대한 따뜻한 자애로운 마음가짐은 예.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 남북 간의 화해, 예를 들어서 상생,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저해가 되어지는 행보를 보수 우파 정부는 지나치게 많이 보였다. 그래서 남북이 경색되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북미 대회가 진행되는데 이 남한의 정부는 거기에 끼일 여지도 없을 정도로 스스로 외톨이를 자처한 거죠. 외교적으로 최악이죠, 지금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정치 세력은 이런 정도의 한계. 그러니까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 정당은 사실상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정치 세력으로 여겨지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러한 진보의 색깔, 뭐 민주통합이 진보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런 진보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통상 이 보수 우파와 대비되는 것이 진보 좌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진보 좌파의 사전적 의미는 역시 프랑스 대혁명 때 의장석 왼쪽에 앉은 집단은 낡은 봉건제 하에 신분제 계급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군주제 질서를 깨트리고 이제 민주공화제로 이제 가자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진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변화에 능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이제 일단 하나의 특성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유주의 보수 우파와 결탁되어져 있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인데 자본주의 체제가 초창기에는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면서 임금 착취가 무지하게 가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급 사회로 이행에 들어가는 문제를 노출하게 되자 통상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시즘이 이제 등장하면서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나타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 형식적 평등에 불과한 것들을 실질적 평등에 다가가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 좌파는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 즉 개혁에 능동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평등적 가치를 가능한 한 이제 구현하려는. 따라서 보수 우파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보 좌파는 상대적으로 이 조성되어져 있는 파일을 분배하는데, 즉 정의롭게 분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제1 정치 세력, 우파 정치 세력의 가치가 자유라고 한다면 이 정치는 평등의 가치로 대변이 되는데
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2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특징, 강점과 더불어서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제3지평을 얘기할 수 있을 터이니까요. 예. 그러면 뭐가 한계냐? 네.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일단 그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좌파 정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적인 의미 맥락에서 다만 그렇죠. 네. 이제 보수와 대비되는 측면에서는 진보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지 좌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예, 뭐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화 운동했던 그 세력 가운데 네. 그 이 이데올로기적인 예를 들어서 이 원칙을 집착 내지는 중시하는 세력들은 네. 과거에는 민주노동당,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는 민중당, 예.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예. 그게 이번에는 네. 이제 통합진보당. 예. 따라서 이쪽은 좌파 성격이 강하다. 진보 신당도 있죠. 예. 그렇죠. 진보신당도 예. 이쪽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네.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네. 좌파 정당의 성격이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일부 이식됐지만 네. 또 일부는 호남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적 연고로 하는 보수주의자들 네. 또는 지역의 토 세력도 여전히 많이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결합돼 있어요. 네. 결합돼 있기 때문에 색채는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네. 한 나라 또는 새누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보통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나라나 새누리 옆에서 조금 네.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진보 같이 보이나 사실상 진보는 아닌. 네. 네. 근데 그 점에서 그러면 그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민주통합당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네. 지원해주는 기존 정권하에서 네. 개혁과 평등적 가치가 갖는 한편으로의 소중함과 네.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 결함이 있어요.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네. 예, 그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네. 먼저 그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좀 많이 지지하는 편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먼저 시행한 조치가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진보의 특성은 개혁이거든요. 예. 그래서 4대 개혁 입법을 내놓게 돼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폐지서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급법, 예. 재개정, 그다음에 이제 언론법, 과거사 정리법 등등. 이게 개혁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입법이 실질적으로 뿌리 내릴 정도로 성공을 거뒀느냐?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했죠. 네네. 그 경제 관련 거는 없는 거. 그렇죠. 예. 경제는 오히려 예. 그 이 삼성과 예. 결탁해 갖고서 예. 그 오늘날의 비정규직을 제도한 게 노무현 정부였었어요. 그래서 삼성 참여정부다. 뭐 이렇게 그렇죠. 요새 중앙일보에 붙더라고요. 네. 그 홍진기 회장을 주미대사로 그런 맥락에서 초창기에 노무현 정부가 그렇죠. 보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관료의 발목 잡히는 보수적인 색깔을 예. 그리고 사회 개혁적으로는 4대 개혁 입법안을 내놨는데 대부분 자초하고 맙니다. 네. 그리고 평등의 시각으로 보통 진보 정당은 세상을 바라다 봐요. 이 평등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다 보면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팽창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그러면 평등적 시각으로 딱 보면은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국토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균형 발전론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 방도로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이제 공기업 내보내는 쪽 쫙 짜게 되고 지금 내려가기로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돼요. 공기업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해서 국가가 땅을 수용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땅 가진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지방에서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땅으로 돈 번 사람들 떼돈 번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돈 갖고 보상 갖고 뭐 하겠습니까? 또 땅 사죠. 또 땅을 사거든요. 예. 그래서 인근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여겨지는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아파트하고 땅을 샀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다시 수도권 집값이 수도권의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는.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한 2년 차, 그렇죠? 중간쯤 들어설 때 집값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 뛰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엄청. 그러면 또 진보 좌파 성격의 정당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혁 마인드 그리고 평등주의 시각으로 봤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것이긴 한데 요것만 보면 많은 문제를 남길 수 있다. 그 점에서 제2정치 세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거예요. TV에 나오셔서 그렇죠?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렇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노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다짐과 발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그래서 안정적이 됐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폭등하게 됐습니까? 뛰죠. 폭등한 거거든요. 예. 집값이 폭등했어요. 왜 폭등했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보좌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보느냐면요. 조성되어져 있는 파일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데 초점을 맡아요. 평등주의적 시각에 따라서요. 네. 그러면 평등주의의 교정적 정의관. 집값이 뛰어서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이 많아지고 아파트 큰 강남 예를 들어 소유자들 많이 이익을 버니까 이것을 평등주의 시각으로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의로 바로잡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뭐가 보이느냐면 부자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 갖고서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많이 보여. 그러면 정책적 입안이 뭐가 나오겠어요? 부자들에게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때리는 그렇죠? 종부세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예. 즉 세금 폭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세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종합세를 시행했어요. 그렇죠? 엄청 저항이 많았죠. 그렇죠. 저항도 예. 많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세금 부과된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값에 연동이 돼요. 그리고 전셋값으로 연동이 되고 그렇죠. 전셋값도 엄청 결과적으로 올라가기 시작.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이 올라감으로써 네. 누가 허리가 휘어버린 겁니까? 집 없는 서민들. 예. 그리고 그렇죠? 결혼을 해서 청춘 선남 선녀들이 결혼해서 전세라도 얻어야 되는데 전세 얻을 돈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회의 파국상은 평등적 그렇죠? 교정적 정의관 그리고 개혁만을 그렇죠? 정책적 시각으로 바라다 보인 것에서 초래된 것이다. 정책적인 운영에 있어서 좀 사회를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그 참여정부에 대해서 아마추어 정권이다 뭐 이런 사실 비아냥도 들었던 것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그 총체적으로 보면서 그것에 알맞는 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는데 네. 개혁과 그다음에 평등, 그다음에 정의적 교정 시각 네. 그로만 세상을 바라다 봤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실 참여정부에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교수 박사님이 안 달려들었습니까? 다 달려들었어요. 네. 근데 그들의 정책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개혁과 그렇죠? 평등주의 네. 가치만 보는 것은 필요는 할지언정 네. 충분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요 점에서 제3정치의 새로운 가치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예.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종합부동산 어쨌든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땅값이 뛰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평등주의의 교정적 정의의 시각으로 보면은 부자가 먼저 보이는데 네. 이때 평등적 그렇죠? 개혁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죠? 이 공동체 구성원, 네. 이웃, 동료들에게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면 이웃 사랑의 시각, 네. 그다음에 인애의 시각, 예. 자비의 시각, 예. 그렇죠? 자애로움의 시각으로 바라다 보면 집값이 뛸 때 돈을 보는 부자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전세를 얻을 길이 없어서 그렇죠? 네. 쩔쩔매는 일반 서민이 눈에 먼저 밟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애로움의 시각으로 보면 서민이 그렇죠?
전세를 얻을 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돈 없는 청춘, 그렇죠? 선남 선녀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고요. 먼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집 없는 서민들이 작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이 좀 없다 하더라도 네. 청춘, 선남 선녀들이 결혼해서 전세금을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국가가 세금 갖고서 독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잔뜩 때려 짓는 겁니다. 예. 그랬더라면 집값은 고삐가 잡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값도 떨어지면서 일반, 그렇죠? 청춘 남녀들도 결혼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렇죠? 자애로움의 시각으로 정책을 펼쳤을 때 서민들이 환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환영이 된 상태에서, 즉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얻게 된 상태에서 약자를 근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회적 약자를 보듬듯이 먼저 보면서 정책을 펼치고 예. 그리고 나서 재원이 부족하네. 그럴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물려서 예. 그렇게 되면 부자들에게 세금 물리는 것은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네. 1순위는 자애로움의 시각으로 서민을 먼저 보는 네. 바로 요 점이에요. 이 점에서 본다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일반 시민들이 외친 구호가 세 가지입니다. 자유, 네. 평등, 하나가 더 있네요. 뭡니까? 박애. 박애라는 가치였어요. 예. 그렇죠? 이 박애는 서양식으로 말하면은 성경 속에 사랑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네. 동양어로 말한다면은 공자님의 인의 정신이고 네. 또 불교의 정신을 말한다면 자비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정치의 1세력, 2세력에서는 이 가치가 삭제돼 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박애라는 가치는 삭제되고 자유주의의 가치는 제1정치 세력이, 평등주의의 가치는 제2정치 세력이, 네. 그리고 박애는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네.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사회 구성원과 함께. 네. 그럴 때 우리가 동료 구성원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네. 그렇죠? 사랑과 인애와 자비, 즉 박애의 자세로 다가간다면 예. 그때 그렇죠?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제3정치는 바로 이 박애의 가치를 필두로, 네. 즉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몸통으로 삼으면서 네. 오른쪽 날개에는 자유의 가치를, 왼쪽 날개는 그렇죠? 평등의 평등. 가치를 네. 조절하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중도하고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중도는 이념적 가치가 모호한 중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죠. 제3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좌우를 보듬는 거니까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지금까지 말한 중도의 정치라는 것은 제1정치의 자유의 가치와 네. 제2정치의 평등의 가치 가운데 중간쯤 설정해서 그렇죠? 오른쪽에 가까우면 중도 우파, 네. 왼쪽에 가까우면 중도 좌파. 따라서 뭐 민주통합이 약간 그런 그런 거 거죠. 같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의 조합 이외에는 새로운 가치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제3정치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이외에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자비의 가치 또는 박의 가치가 몸통이 되고 네. 그리고 기존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거느리면서 조율하는 예. 따라서 3차원 제3정치 이것을 저는 이제 박애를 기반으로 한 네. 자유적 공동체주의의 정책 철학. 네. 요건 학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방식일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요. 그렇죠? 네.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저는 지금이야말로 네. 제가 주장하는 네. 이런 새로운 정치 질서로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네. 그러면 정말로 서민들이 그렇죠? 살아감직하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 돈 없는 부모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활기차게 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나는 열릴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소외계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노총, 양대 노총이나 3대 노총 뭐 이렇게 그들을 대변하는 그 기존의 정치 진보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새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그런 구성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는 아닌데 뭐 이렇게 그 박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보따리 장수로 하는 그런 강사들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2030 세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소외 계층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보 세력들이 이들의 가치를 잘 대변을 못 하더라고요. 이념적으로 어떻게 자기네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보수 기득권이야 원래 자기네 1%를 위한 어떤 그러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자리 잡은 민주통합당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모습만 자꾸 보이다 보니까 가치 없이 그냥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개혁적인 인사들만 영입해서 다시 다 이렇게 진흙탕 속에 같이 뒹굴게 만드는 그러한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제3세력이 등장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진보정당과 함께 새롭게 정치 지형을 짜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번 올해가 그런 원년으로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짜야 되는 원년으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3정치의 그 박의 가치로 본다면은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할 사람들, 노동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고용하게 되죠. 네. 그럴 때 이 박의 가치로 본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쁘게 일하는, 그래서 일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박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속에 노동자들을 싼 값에 부려먹을 생각만 하게 된다. 그렇죠. 이것을 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노동자 집단도 둘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도 드러나는데 2011년도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네. 그렇죠? 최고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했어요. 네. 단체 교섭을 하면서 타결지은 결론 중에 그렇죠? 두 가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의 사내 복지를 강화한다 하나. 두 번째, 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들을 고용할 때 특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규직만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자신들보다 예. 동일하게 노동했지만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고 있는데 네. 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엄격한 불평등인데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념적 좌파도 네. 노동조합이라는 강고한 조직적 틀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을지언정 네. 그렇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들조차 자유로움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점이 좌파 그렇죠? 정당이 갖고 있는 또는 좌파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극명한 자기한계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그리고 노동자에서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제3의 가치 그렇죠? 네. 자유로움, 박의 가치를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3정치 차원에서 비정규직 제도는 예. 전문직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라고 네. 봐야 하는 거고요. 비정규직 그런 점에서 철폐. 그렇죠. 대기업과 전면 중소기업 관계도 봐야 되는 철폐. 거예요. 전면 예. 철폐죠. 예. 원칙적으로.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재벌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네. 사실은 정책 지평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30대 재벌의 숫자가 뭐 한 700 몇십 개에서 1000 몇백 개로 늘었어요. 네. 이렇게 늘다 보니까 그 재벌의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이 동네 상권까지 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SSM이라고 해서요. 예. 그래서 기존의 동네에서 서민들이 가게를 하면서 생활을 연명해 왔는데 이런 일자리까지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좋은 물건 팔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그렇죠? 중소기업이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기존의 기업에 취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이 네. 동네에서 상권을 유지하면서 네.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박예의 제3정치로 간다면 네. 새로운 세상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차이가 많어요.
많아요. 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느냐?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영악진 영리 활동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뭐 경제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네. 이익대인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그 부정과 부패 반칙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뭐 불리하면 시장주의 얘기하고 그렇죠? 유리하면은 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결과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그 통상 가격 담합을 하는데 네. 밥 먹듯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징금을 물었는데 과징금을 물더라도 더 이익이 되니까 담합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시장 내에서도 불공정이 야기되고 있다.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경제시장 내에서는 이윤 탐구를 한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경제시장을 넘어서서 이 탐욕이 학교 그리고 가정까지도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학교는 영어 수학의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워버리는 겁니다. 사실 뭐 대학 입학 정원은 오히려 뭐 지금 남아도는 입장이라서 대학 다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경쟁은 더 치열해졌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영어 수학 잘하는 상위권만 이뻐하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눈총을 주게 돼요. 네. 이런 아이들은 집으로 가면 동일하게 눈총을 받습니다. 네. 갈 곳 없는 아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폭력에 그렇죠 휘말리거나 행사하게 되고 그 중에 힘이 약한 사람은 네. 자살로 내몰리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자살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무슨 뭐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좀 그러한 지도가 잘못돼가지고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이런 폭력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폭력 문제를 마치 청소년 범죄 집단이나 조폭처럼 취급을 해서 경찰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잡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슨 엄청난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잘못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때 이제 주된 이유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네네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네. 그럼 제3정치는 이기심이 커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행이 그쵸? 커가는 사회. 네. 따라서 미덕을 함양시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 이야기를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많이 보시긴 했지만 그것도 뭐 한 번 유행하던 요새는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샌델이 비판하는 바는 많이 들었는데 예. 정작 샌델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못 보고 있다. 일부만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샌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네. 사회의 미덕이 커가는 사회, 예. 즉 아름다운 덕행이 커가는 사회가 네. 이제 새로운 정치 철학일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요. 저는 그런 샌델의 의견을 더 확장해서 네. 그렇죠? 이 미덕의 상징적 가치가 사랑, 인애, 자비의 가치가 주축이 돼서 미덕이 커가는 그런 정치 철학에 의해서 사회제도도 바뀌어야겠다. 네. 이렇게 본 것이죠. 미덕의 정치가 필요하다. 특별히 미덕의 정치에 있어서는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 인애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된 정치 철학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이제 좀 세상이 좀 살맛나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또 특징적으로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두 분의 외교부 장관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의 행동 방식을 보면 네. 한쪽은 사회를 그 부정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행보를 보였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사회를 아름답게 그렇죠 조성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어요. 네. 그럴 때 누가 외교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 유명한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하에 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유명한 장관, 네, 장관의 경우에는 전 장관, 네,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재직할 당시에 그
따님이 외교관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네.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렇죠? 네, 참 뭐 곧이 그것 때문에 뭐 그만두셨지만 하여튼간 그렇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유명한 장관은 예. 이런 특성을 보였어요. 그 장관의 비서라는 그 자리는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장관의 비서를 하다가 장관이 퇴임할 무렵 네. 보통 대부분의 장관은 인지상정이니까 이제 비서가 끝났으니 내가 물러가는데 어디에 가고 싶은가라고 보통 묻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장관 수행 비서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직을 원하겠죠. 뭐. 요직을 원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요직으로 대개는 보내주거든요. 인지상정이니까. 이렇게 되면 장관의 비서를 하기 위한 로비와 청탁이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뭐 당연히 진행되죠. 예. 따라서 그렇죠? 로비와 청탁. 따라서 유명한 장관은 바로 그 비서를 채용할 때 로비 청탁을 받아서 비서를 채용한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자기 딸도 그죠? 로비로 청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당연히. 그래서 했던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은 사실상 외교부 장관이라는 명예로운 공직에 가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인사한 게 지금 현 정부다. 그렇죠. 제1정치 세력은 이런 분들을 인사한다. 그러면 네. 제3정치에서는 어떤 분을 외교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임명할 것인가. 네. 거기에 알맞는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이 외교부 장관은 자기가 차관 시절에 보니까 비서가 되기 위해서 외교관들이 로비가 치열해요. 네. 그리고 청탁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 끝나면 좋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외교관으로 갈 수 네. 있을 터이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갖는 폐해를 본 이분은 장관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그 비서를 두는 그 외교부의 훈령을 개정합니다. 뭐라고 개정하냐면 장관의 비서가 될 자는 그렇죠? 비서가 끝난 이후에 안식년을 맞이할 공무원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안식년을 맞이할 자로 제한하면 네. 비서가 되기 위한 로비 청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예. 당연히 예. 없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장관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지금 유엔 사무총장하고 계신 분이시죠.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신 네. 반기문 네. 그렇죠? 총장이 외교부 장관 때 이와 같이 한 겁니다. 네.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외교부 장관의 비서에 따른 훈령을 개정한 것은 제3정치 그렇죠? 의 시각에 맞는 네. 다시 말해서 이기심은 위축시키고 미덕이 함양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도를 바꾸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렇게 하면 사회가 예. 건강하고 밝아지면서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보는 제3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제3정치는 1, 2정치 세력이 그렇죠? 껴주지 않으니까 네. 권력을 탐유하기 위해서 잠시 제3지평에 와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들에게는 철학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한면이가 말하는 제3정치는 그렇죠? 샌델 플러스 한면이의 네. 식견이기 때문에 예. 정책 철학을 예.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에 의거할 때 사회가 네. 정말로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공동체적 자본주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그 마을 살리기 다시 네. 공동체 문화를 좀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사실 지역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안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정치가 좀 바로 서야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나라가 좀 변할 수 있는데 제3세력이 좀 의미 있게 약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될까요? 예. 일단 제3세력은 1, 2정치 세력에서 안 붙여주니까 이기보다는 네. 제3정치 그 철학이라는 것에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제3정치의 그 컨텐츠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컨텐츠는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세력화가 네. 조성돼 있지 않으면은 그죠? 가동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제3정치의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는 제3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일종의 하드웨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3정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여겨지고 예. 다만 현실 속에서 이것이 성공적이려면 예. 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상징화하는 네. 제3정치의 아이콘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 아이콘이 누가 될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도 그 아이콘으로서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역량은 부족하고요. 안철수 원장 같은 분은 네. 이런 아이콘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데 문제는 안철수. 그분이 네. 이 제3정치의 그 컨텐츠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원장이 아닌 다른 분들도 네. 가능하게 상정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안철수 현상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안철수 원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는 기존의 어떤 구태 정치, 일정치, 이정치 세력을 좀 새롭게 견제하고 개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담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저로서는 그 제3정치 그 컨텐츠에 맞는 네. 그 이 정책을 네. 요리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복지 정책의 경우에는 제1 정치 세력은 보통은 일자리 만드는 게 전부다라는 그러면서 약간의 선별적 복지 정도 주장하고 있고요. 네. 제2 정치 세력은 보통은 보편적 복지만 얘기하는데 네. 제3정치는 공동선의 복지라고 해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하고 다른 지평을 또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지난번 복지정책 관련된 방송 토론에서 제가 이미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네, 근데 뭐 지금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예, 다음번 기회 때 한번 또 한번 또 복지정책의 제3정치는 뭐냐? 네. 이제 이렇듯이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등을 계속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생산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또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강경성 함께, 교수님도 오셨고. 그렇죠. 강경성 교수님도 광명교육감의 절친인 강경성 교수님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분의 행보가 이 제3정치로 본다면은 이해가 되고 그런 선상에서는 그분들은 무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순전한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제3정치 지평에 좀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혹시 4.11에서 약진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금년도 12월 대선에서 이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의미 있게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2014년도부터는 정치가 달라질 거다. 그것을 저로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실 너무 위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좀 이 날씨도 오늘이 사실은 3월 12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꽃샘추위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봄인데. 봄인데도 아직 겨울과 같은 날씨. 마치 한국 사회가 그런 정말 얼마든지 따뜻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내적 역량들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북풍에 관련 북풍 한설에 의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 추운 따뜻한 봄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떨고 계시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계절적으로는 겨울에는 그 신장의 기운이 수렴돼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을 잘 조성해야 천수를 누릴 수 있고요. 황제 내경에 따르면 그리고 봄으로 이행할 때도 여전히 춥기 때문에 그 간의 기운을 이렇게 이제 수렴의 기운에서 조금씩 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천수를 누릴 수 있듯이 정치도 사실상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이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민중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실은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네.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지장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소중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인애, 자비의 가치 이것을 통칭해서 그저 박의 가치가 우뚝 서서 자유 그 다음에 평등을 조화롭게 거느림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적인 사랑이 꽃피는 제3정치가 올해에 반드시 이렇게 이 정치 현실에 잘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